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복길이 구독자분들, 복길이님들에게는 조금 낯선 얼굴입니다. 낯선 얼굴.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약간 여의도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좀 유명하신데 저희는 처음 뵈가지고 이제서야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모펀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12월 6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탄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은 또 엄청나게 흔들리는 상황. 오전에 막 코스닥 거의 4% 가까이 급락하고 있었고 네네. 개인들이 막 던지고 있고 혹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지금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는 투자 철학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불확실성 있으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단 최근에 그 계엄령 내렸을 때 그 다음날 저희 섹터 중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섹터들은 일단 좀 많이 줄여서요. 현재 주식 비중은 6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60%면은 그래도 이제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요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연간 수익률이? 저희가 사모펀드여서 이 수익률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연간 목표하는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이고요. 거기 올해 좀 시장 상황이 어려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좀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시는데요? 네, 저희 현재 국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만 안 냈어도 되게 잘하는 시장인데 네네. 코스닥도 뭐 마이너스 20몇 %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올해 특히 이렇게 좀 약세장에서 수익을 낸 비결은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좀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 소비재 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좀 초기에 즉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특히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는 게 빨리 확인이 돼서 그쪽에서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초기에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또 해당 지표가 좀 저희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여서 그래서 그쪽 비중을 잘 줄여가지고 수익을 잘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잘 반복되면서 성과가 올해 좀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기울기? 네네. 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변화의 기울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는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쵸. 보통 이런 주가는 실적이랑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가령 이제 안 좋다가 턴어라운드하거나 아니면 좋은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트렌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 실적 외에도 주주 환원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가 발생할 때 특히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초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턴어라운드 찾고 싶고 장기 트렌드가 되는 거 찾고 싶고 거기에 쭉 우상해하면서 마음 편하게 가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뭐 데이터들을 어떻게 찾아보세요? 네, 저희는 데이터들을 현재는 이제 온라인 데이터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데이터들 많이 썼었고 실제로 뭐 면세점에 저희가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 주요 미수용 시술업체들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힌트를 얻었다가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쪽 비중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온라인 쪽으로 소비재들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가령 최근에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같은 이런 SNS 기반의 그 쇼핑에 소비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보통 브랜드를 찾아보시는데요. 그래서 그 주요 채널들의 브랜드에 대한 조회수의 증가율 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 많이 하세요? SNS 저는 많이는 안 하지만 이 조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펀드 매니저분들 특히 이제 소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틱톡 가는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뭘 올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트렌드인가. 네네. 글로벌 트렌드 그래서 뭐 해외 어떤 연예인 아니면 연예인도 아닌데 이제 인플루언서가 뭐 네네. 올렸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럼 계속 보시는군요. 네, 그거 보고 저희가 팀에서 한 3명 정도가 그런 SNS 지표를 주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틱톡, 인스타, 네네. 페이스북 그리고 과거 FAS도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뷰티 쪽 채널 80% 점유하고 있는 올리브영. 그리고 그 우리 음원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데이터인 스포티파이 등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이제 거의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거는 점원한테 물어보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먼저 그 상품이 런칭을 한 다음에 순위가 계속 잘 나오게 되면은 그 초기 순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본격하게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초기에 잘 되면, 가령 예를 들면 VT의 니들샷이 올해 초에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국내에서 이제 올리브영 이제 매장에 몇 개월 동안 쭉 깔리면서 매출이 되게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지표도 온라인 지표를 통해서 국내의 이제 향후 전망을 같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제품도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주가만 해도 몇 배 올랐습니까? 올해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네네.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뭐 그 회사 뭐 분식회계 설부터 뭐 회사에서 막 열받아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매번 데이터 추적하면서? 네, 데이터는 거의 날마다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추정한 걸 기반으로 사실 이것만으로 운용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데이터를 켰는데 뭐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 데이터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과거의 사례들과 그리고 실제로 기업과의 인터뷰 아니면 이제 그 현지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추세가 계속 꾸준히 지속이 가능할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힌트를 얻고 실제로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보통 좀 긴 흐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 유행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게 추세로 지속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네네. 그 초기의 변화와 이게 추세적으로 쭉 진행 가능할지, 가령 이게 진짜 코카콜라처럼 될지, 아니면 정말 그 뭐 과거에 우리가 또 인기 있었던 그 핫도그처럼 좀 단기 이슈가 될지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신생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또 유행이 또 빨리 붙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반영이 되죠. 냉동 김밥 뭐 이런 것도 훅 갔다가 훅 떨어지고. 네네. 근데 그게 어떤 메신저 상의 이제 주식 세일즈일 수도 있겠으나 긴 트렌드로 갈 수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냉동식품 같은 트렌드는 크게 길게는 그럼 안 갔던 걸까요? 그 당시에는 네,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저희 판단으로는 좀 오랫동안 가져가기 어렵던 이유가 가령 핫도그나 냉동 김밥 같은 건 현지에서 충분히 그 제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이 저희는 좀 투자를 하기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서 그래서 저희도 관심은 되게 많이 가지고 트래킹을 했지만 네, 지금 그때 아주 깊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김밥 유행하니까 바로 미투 제품 나오고 네네. 냉동 그 뭡니까 그 캘리포니아 롤 이런 것도 냉동으로 나온다고 하고 막 하니까 네네. 그래서 또 다른 코카콜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2의 코카콜라는 뭡니까? 저희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음식료 중에서는 불닭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닭의 수출이 계속 저희가 확인하는 지표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스킨 부스터로 유명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또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쪽을 좀 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불닭볶음면도 이게 거의 한 10년 다 됐을걸요. 많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쯤에도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막 유행한다 그럴 때 그 애들 먹는 거고 잠깐 유행이라고 그거 매운 거 먹는 거 막 이렇게 챌린지 하서 근데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돼서 지금은 이제 벌써 미국에 코스트코에 깔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성장률이 결국은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그 성장률이 지속되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난 왜 이렇게 일찍 팔았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근데 이게 앞에서도 뭐 몇몇 이제 화장품주 아니면 그 PDRN 스킨 부스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몇 배 올랐는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산 사람보다는 몇 번 사고 팔고 아니면 이제 놓치고 지붕 쳐다보는 약간 그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그런 차이가?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른 것 같아요. 가령 불닭볶음면이 코카콜라가 될 것인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의 주요 반응과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걸 보고 이게 국내에서
동남아,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진출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반응을 얻는 걸 보고 이게 최소 미국에서 오프라인 쪽에 쭉 깔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성장률이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보유를 했었고요. 다만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너무 많이 네. 올랐죠. 근데 저희가 또 좋아했던 이런 펀더멘털이 또 어느 정도 주가도 반영이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 화장품 비롯해서 이런 음식료도 그때 이제 7월 달에 6월 달에 좀 많이 줄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또 저희가 생각했던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 역시도 성장률이 굉장히 우수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다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트렌드 안에서도 근데 또 단기간에 또 오버슈팅이라고 판단을 네, 하면 맞습니다.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물론 이제 그거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네네. 지나봐야 또 아는 거긴 합니다만 그 오버슈팅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국내 증시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코스피가 지난 3년 동안 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가 성장이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아무래도 좀 그런 오버슈팅하는 구간에는 좀 이익을 좀 일부 실현하는 게 저희는 좀 좋다고 보고 있어서 챙길 땐 네. 챙겨놔야 네, 된다. 일부라도 좀 챙기자라는 게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 그 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네네. 챙길 수 있을 때 좀 과도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봤을 때 네네. 조금씩은 이제 차익 실현해 놓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정답은 없지만 저희는 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네네. 차익 실현보다는 물론 이제 뭐 종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네. 장기 우상향하니까 길게 홀딩한 사람이 최대 맞습니다.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네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기보다는 네네. 약간 한국 지형에 맞는 네네. 이런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쏠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구간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네네. 그리고 또 사모펀드이시고 또 기관이니까 네네. 절대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네네. 고객분들도 꾸준한 성과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이 저희 좀 매매 철학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매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 이렇게 변화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초기를 저희가 매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반대로 매도는 이 성장률이 둔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은 하지만 네,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될 때 보통 성장률이 크게 확대될 때 가령 실리콘2처럼 네. 상반기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멀티플까지 많이 주면서 그렇죠. 당시에 원래 제 기억으로 PR이 8배 에서 10배 사이였던 게 거의 25배 정도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이 2배, 멀티플이 3배에서 주가가 7배 이상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러한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거나 오히려 그보다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시점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2 같은 이제 화장품 기업을 저희가 6, 7월 달에 많이 줄였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스키 점프대 같은 그런 기울기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네. 근데 다만 이게 주가라는 것의 속성이 좀 그러한 면이 있으니까. 네네.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가 올라가 있으면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잘 나왔더라도 네네. 상대적인 숫자와 기울기를 봐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2분기, 3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QOQ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올라가 있으니 이제 멀티플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50% 그쵸, 이상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저희도 이런 노다지 IR 노트 통해서 회사의 IR 이야기 계속 많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회사 측은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업황 좋은데, 수출 좋은데, 실적 잘 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또 먼저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네네. 이게 그래서 산업의 시각하고 주식 시장의 시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오버슈팅이 그 주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산업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된 경우 또는 성장률이 이제 좀 둔화될 경우 그럼 뭐 매년 20%의 성장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느 분기에 50% 성장을 보여주면은 네. 시장의 눈높이는 이제 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눈높이가 맞춰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음 해 25% 성장을 하면은 작년보다 성장률이 좋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보려면 그 네네. 주식의 속성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네네. 이 시장에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추 밸류에이션 것도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뭐 PER 그렇게 해서 미래 실적 추정치 보면 한 10배 중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꺾이느냐. 또 이렇게 막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산업마다 좀 다르지만 가령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곳은 15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이제 하락을 하거나 그럼 아니면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런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즉 이런 멀티플의 많은 부분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한 매년 한 20%대 30%대 성장하는 기업인데 네네. 물론 50% 성장할 거라는 그런 눈높이만 올라갔다가 그거 충족 못했다고 막 주가는 아작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내려왔을 때 이제 PER 한 10배밖에 안 되면 시장 평균 아니냐. 이 정도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하반 경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어떻게 안전판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성장을 해서 오버슈팅 했다가 내년에도 여전히 20-30% 성장한다. 근데 멀티플이 10배면은 사실 접근하기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또 다시 네네, 맞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네네. 그래서 VT도 최근에 좀 반등을 다시 했던 게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VT는 계속 잘했던 기업인데 좀 눈높이가 낮아져서 최근에 화장품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 내년에 깔리기 시작할까라는 전망이 생기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지금 이익 멀티플이 많이 내려와 있네.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최근 3일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VT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말씀하신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네네. 없던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네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원칙은 뭐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네.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희 대략적으로는 저희는 완전히 바이앤홀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 한국 시장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도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렇게 오버슈팅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좀 축소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반은 홀딩, 반은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절반은 어느 정도 물량을 홀딩한 상태에서 네네.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오를 때는 좀 팔고 네네. 빠지면 다시 서 사고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네. 이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적인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겠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은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은 극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이 많이 예상보다 하락을 해서 가령 주가가 제가 아무리 전망을 좋게 봐도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렇죠. 그때 올랐다가 빠졌을 때 고객분들이 환매하시면 그 고객분들은 이익을 하나도 못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그래도 이익이 났을 때 일부는 좀 저희가 그 비중을 줄여서 이익을 확보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판단이나 원칙이나 이런 게 좀 바뀔 때도 있습니까? 그 원칙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즉 변화의 기울기 초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변화의 성장률이 둔화될 때는 많이 줄이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때도 일부 줄이는 요 원칙은 변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과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쟁이나 이런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저희가 돌이켜보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안에 다 완화가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가 좀 비중이 많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걸 시장에 순응해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순응하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고 네네. 투자 판단은 좀 유연하게 가져간다. 네네. 요거는 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판단은 한쪽으로 쏠리고 원칙은 계속 흔들리고 최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수 시점은 이 데이터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저희가 웬만하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 특히 매크로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추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이 없는 판에 대해서는 개입을 적게 하자라는 게 녹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확실히 구분을 해서 네네. 정확하십니다. 또 노현복 대표님이 그
요즘에도 그 저희도 이제 뭐 학회 동아리 하는 그 친구들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네네. 대학교 때부터도 주식 투자 학회 네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큐빅이라는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고려대. 네네, 맞습니다. 고려대가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큐빅이 있고 큐빅이 있고요, 맞습니다. 어디가 더 낫습니까? 아예 안 물어봐도 될 것 둘 같은데. 다 좋은데 최근 저희 인턴은 다 리스크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큐빅 친구들은 시원치 않다. 큐빅 친구들이 지원을 잘 안 했는데.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주식 투자 동아리 혹은 음. 학회 활동을 하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음. 특히 많이 되던가요? 저는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학회 때 막 밸류에이션 공부도 하고 기업 가치 평가와 실제로 기업 미팅도 해보면서 그런 기업을 분석하고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미리.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리 준비한 게 업계에 와서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업계에 와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학교 때 준비를 해 오시면 저희 입장에서 좀 되게 편하거든요.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어떤 제조업이나 네네. IT 쪽으로 보면은 산학 연계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다 배우고 들어오는 네네.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들어오면은 딱히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도 네. 그 YG 클럽 세미나 같은 거 들을 때 대학생 친구들도 꽤 많이 옵니다. 네네. 놀랄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주식에 거의 뭐 빠져 있고 거의 반 속된 말로 미쳐 있는. 근데 그렇게 또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또 실력은 바로 올라오는. 그래서 또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몇몇 소비주 관련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가장 크게 이제 대박 쳤던 사례 네네. 혹은 조금 이제 쪽박 났던 사례 또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했던 곳이 가령 뭐 22년도에는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22년도에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25, 34%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엔터 기업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앨범 판매가 너무 좋았고 특히 K타운4U라는 그 역직구 사이트 통해서 저희가 네. 트래픽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수치가 보여줬습니다. 서프라이즈가요. 그래서 그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엔터덕을 봤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그 저희도 실리콘2에서 그 주요 브랜드들 그 4개 브랜드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데 네. 그쪽에 그 트렌드 틱톡을 비롯한 SNS 트렌드가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한 네. 2월부터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실리콘도 저희가 잘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거가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도 뭐 불닭볶음면도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사례는 이 데이터가 이미 좀 성장률이 둔화된 거를 봤는데도 저희가 데이터를 좀 예측해서 했던 게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거다. 네. 라고 좀 저희가 좀 예측해서 좀 바이어스가 생겨가지고 좀 주가가 꺾였는데도 안 줄였던 거에서는 좀 결국 나중에 손절을 하게 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결국 데이터가 좀 저희는 많이 중요하구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비재였나요? 네 그것도 소비재였어요. 예, 근데 올해 연초에 저희가 하이브를 좀 많이 좀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를 예측을 하시다가 그 네네. 예측이 틀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앨범 판매가 그때 계속 올해 상반기까지 역성장했었는데요. 예, 예, 예.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이제는 빨리 돌 때가 됐다. 데이터가 찍히기 전에 제가 먼저 섣불리 사자.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아픔이 계셨구나. 많이 아팠습니다. 혹시 그러면 민희진 씨에 대한 감정은 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니 왜냐면 그게 또 모르게 뭐 그냥 감정 요구는 이제 농담으로 여쭤본 거고요. 네네. 주요한 리스크 관리 요인이 되잖아요. 네네. 왜냐면 또 그 뉴진스라는 엄청난 글로벌 네네. 에셋이기도 하고 그 관점은 혹시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는 사실 데이터가 좋아질 때 빠질 예. 때 제가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예. 이 미니진님에 대한 거는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하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있을 때는 그냥 아예 저희는 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게 또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아직은 진행형이죠. 그렇죠. 네. 이번에 또 회사 측에서 어도어 측에서 뉴진스는 우리 아티스트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효력 확인 가처분 소송을 또 걸었다고 하고.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 미니지님 이슈가 있을 때 네. 그 우려가 주가에 또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려가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되게 오랫동안. 그 뉴진스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도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악재 혹은 호재가 반대로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느냐. 네네.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물론 그게 또 이제 맞아야겠습니다. 네. W 자산운용의 W가 무슨 뜻이에요? W 자산운용이요. 그
WR 에셋, 즉 당신의 자산을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WR 에셋에서 그 W를 그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목표. 네, 목표입니다. WSL. 네네. 고객의 자산을 2배로 불려드리겠다. 네네. 요거는 이제 의지치. 의지의 표현. 네. 그래서 다 2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과장 광고가 되니까. 네네. 아, 나 왜 이런 게 신경 쓰이진 않아? 아, 그런 건 조심할수록 좋은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재 말고 다른 거는 안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펀드에 네네. 거의 소비재만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좀 그래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는 분야가 특히 소비재이고 이 소비재들의 이제 글로벌 확장, 수출이 특히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소비재 쪽을 특히 지금 관심 가지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트에서 현재는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은행이 많았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은행도 저희가 이제 변화의 기울기 초입 관점에서 봤을 때 가령 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데이터의 변화, 네. 아니면 그런 성장률이 지속되는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각종 규제나 정책의 변화. 밸류업.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업도 우리 그 주주 환원율이죠. 환원율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중요한 사례인데 올해 1월 중하순에 이제 처음으로 은행에서 배당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정확한 사례들이 있죠. 국내 메리츠 금융지주와 네. 일본의 은행 사례들이 있었는데 국내 은행들은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이제 국가에서 못하게 그렇게 막아왔었는데 올해 1월 중후반부터는 이제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은행을 한 2, 3년 동안 봐오다가 그때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의 포트에는 좀 그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봐서 저희가 그 계엄령 이슈 있을 때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비중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가 좀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고. 네네. 근데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성장이라든지 배당은 나오는데 또 과도하게 빠졌을 경우에는 근데 또 다시 매수할 수도 있는 거.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여러 시나리오 중에 네. 정말 정권이 그러니까 변동이 생겨서 은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을 해서 네. EPS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산할 때는 EPS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반영을 하더라도 벌써 이미 주가가 이틀 동안 10% 가까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같은 주요 기업들이 벌써 배당 수익률이 다시 9% 정도입니다. 내년 지주사 기준으로. 기준으로. 네네. 네. 그 정확히는 자사주와 배당을 합산한 이 주주 환원 수익률 기준으로 내년에 9%라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 정도이거나 사실 더 빠지면은 그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또 다시 보려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또 다른 기회를 계속 보시는 건데 그것도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절반은 홀딩하고 절반은 좀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네네. 다시 매수할 수도 이런 운용 스타일. 네, 맞습니다. 잠깐 예전에 그 헤지펀드에서 그 NH 네, 헤지펀드에서도 맞습니다. 계셨었고 거기는 그러면 어떤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셨던 거예요? NHH에서는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은 약간 홀딩과 트레이딩을 5대5 정도 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트레이딩이 거의 8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야말로 진짜 이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에 수익 안 내주면 집에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성과급도 중요하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뭐 이제 전쟁터잖아요. 네네. 점심은 어디서 드셨습니까? 점심은 근데 또 외부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서 아. 점심은 또 나가서 네트워크 활용하고요. 장중에는 보통 그래도 다 앉아서 트레이딩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절대 수익이고. 네, 절대 그때는 수익이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했다면 지금은 좀 홀딩하는 쪽도 절반 정도 네, 되는 지금은 좀 더 산업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네, 저희가 그 좀 더 홀딩하는 부분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 W 자산 운용에서 또 특히 이제 노현복 대표님 뭔가 이제 집중 투자라는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집중 투자라는 게 뭐 이제 혹자들이 좋아하는 몰빵까지는 아닐 거고 네, 기관이니까 맞습니다. 네네. 집중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저희가 그냥 개별 종목으로는 그래도 한 맥스 10%까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펀드 비중의 네네 10%. 10%까지. 근데 한 저희 종목을. 네 그걸 저희는 집중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씻는 거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니고서야. 네,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큰 섹터는 예를 들어서 뭐 30%까지 할 수 있고요. 은행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섹터이고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하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30%까지 채운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외에 정말 개별적인 기업들은 네, 10%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매년 그래도 이 30%를 목표로 하는 게 더 중요해서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펀드의 변동성 관리도 중요해서 제가 약 10%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요. 그거는 한 종목이 전체 포트의 10%까지도. 네네, 맞습니다. 보통 한 몇 개 종목이나 담죠? 물론 종목 펀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네, 제가 멀티 매니저인데요. 근데 이제 1인당 20종목을 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종목 넘지 않게 네네. 커버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현재 그 펀드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거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몇 개가 하드캐리 해주는 걸 수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비중이 작은 것들이 주가가 올라서 올라오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비중을 더 실어서 또 비중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건지 여쭙고 싶은데. 아마 저희가 좋게 보는 네. 그런 소비재 섹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제라든가 아니면 뭐 스킨 부스터 그리고 지금은 네, 불닭 같은 기업들도 있죠. 이런 쪽을 계속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좋아진 게 뭐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네네. 올해 연중 내내 혹은 작년부터 또 이제 장기 우상향하고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스킨 부스터 같은 기업들도 이게 그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하고 네네. 분기 실적이 잠깐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0% 조정받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실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네. 한 번쯤은 속된 말로 털려본 이런 거 좀 어떻게 스터디하면서 투자해야 돼요? 저희가 스킨 부스터는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좀 구분하면 좋은 게 말씀하신 그 수출입 데이터는 이제 아무래도 후행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미 고객분들이 시술을 받으시고 뭐 2달 정도 후에 수출로 나타나는 지표니까요. 이거는 이제 좀 후행 데이터고 대신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시기 전에 이 브랜드를 보통 많이들 조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쥬란이라는 브랜드의 주 SNS별로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데이터는 사실 단기에 선적이 많이 되면은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선적이 적게 되면 적게 되는 이 월별 플럭츄에이션이 있는데 이 SNS 지표는 지금도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면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수출하는 지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아직 미국에는 진출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건이 뭐 단기의 진출은 어렵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 반응이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진출을 했으나 의미 있는 숫자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보톡스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스킨 부스터는 아직 미국과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향후 미래에 그쪽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톡스는 이미 엘러간 같은 대표 기업들이 있는데 스킨 부스터는 만약에 이제 이쪽 섹터가 잘 자리를 더 잡으면 아마 리쥬란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많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지금 이제 트렌드에 아직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성장의 기울기, 상승의 기울기는 염려되는 측면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연초에 그런 성장률이 좀 더 높아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킨 부스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다가 오히려 3분기 때 그때 보톡스랑 요 스킨 부스터 쪽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희가 한 7월 8월 정도에 기존에 있던 미용기기랑 화장품을 줄이면서 그 우리 스킨 부스터랑 주사제를 3분기 정도에 저희가 취득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국면도 포착이 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추세가 좀 잘 유지되기를 좀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스킨 부스터 쪽도 뷰티 섹터에 있는데 네네. 뷰티 쪽에서는 이제 좀 화장품 섹터가 너무 급격하게 꺾여가지고 네네. 앞에서도 뭐 그 실리콘 회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뒤늦게 들어갔다가 화장품주에 또 물리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
요 섹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결국 이제 실적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높아진 눈높이가 또 어느 정도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게 결국 내년도의 성장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가령 올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낮아진 눈높이에 내년에 성장률이 부합할 수 있느냐. 즉 앞으로는 실적에 완전히 그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도 봐도 그 실리콘투나 국내 주요 업체들의 그 우리 성장률이 지금 상반기에 되게 좋았다가 지금 상반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그보단 덜하지만 그 정도의 추세가 지금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막 역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성장은 충분히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를 좀 윤곽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계산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서 대신에 이쪽 섹터는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섹터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 또 특정 시기에 또 주요 브랜드가 또 반응을 해주면은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재 잘 버티는 사례가 VT인 것 같아요. VT가 지금 계속 이제 트래픽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여기서는 온라인 쪽 지표가 좋았는데 오프라인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깔리기 시작을 하니까 올해 올리브영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올리브영 국내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깔리면서 수익이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런 미국 쪽을 같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이게 올해 정말 많이 잘 나갔던 게 네네.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또 인디 브랜드는 또 유행이 확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OEM 쪽 좋아했었는데 브랜드 꺾이니까 OEM 주가도 같이 꺾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OEM은 실적이 꾸준한데 심리적으로 꺾인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OEM도 많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하지만 여전히 성장률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브랜드랑 저희도 궁극적으로 같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ODM마다 주요 이제 브랜드들이 다 믹스가 있는데 그 주요 브랜드들 중에 또 특히 잘하는 브랜드가 많은 곳이 관심이 있을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요. 현재는 이쪽도 좀 열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중에서도 아까 몇 가지 좀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또 되는 쪽이 있고 트렌드로 장기간 가져가는 게 있고 네네. 안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국내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수출 늘어날 걸로 기대했던 음식료주들도 단기간에 뭐 반토막 가까이 나기도 해서 원래 음식료는 뭔가 좀 경기 방어주, 네네. 안정적인 섹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물론 쉬운 건 없습니다만. 엔터주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앞에서도 엔터주 간단하게 이제 하이브에 물리셨던 사례 네네. 많이 아픕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근데 24년 이제 말쯤 가면서 JYP 비롯해서 일부 엔터주가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엔터주는 좀 시기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저희가 과거에는 코로나 직후에 그 콘서트는 못했지만 엔터는 크게 잘 아시겠지만 앨범 판매, 음원 판매 그리고 콘서트 판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코로나 직후에는 콘서트는 없었지만 앨범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거든요. 당시에 뭐 에스파라든가 NCT, 스키즈 등등. 그래서 그때 굉장히 2022년도에 리레이팅을 했다가 23년도 하반기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앨범이 계속 이제 여기도 22년도에 너무 고성장했었어요. 그래서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앨범 판매가 좀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앨범의 높아진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고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아직 앨범 판매는 서프라이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낮아져 있지만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콘서트, 가령 하이브의 BTS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건수가 확실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선반영을 시작한 것 같아요. 즉 주가가 많이 하락한 점 그리고 내년도에는 콘서트를 비롯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거로 보는 점 이게 주요 투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게 전년등기 대비 그 앞에서도 기울기라고 많이 표현해 주신 거 전분기 대비로 어떤 성장이 꺾이면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어도 거기에서 그냥 후두두둑 떨어져 버리고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YOY 전년 동기 대비로 일단은 전년 실적이 작살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좋아지는 거니까 주가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 또 바닥에서 주가는 무섭게 오르고 먼저 오르죠. 그래서 재미있고 이 짓을 못 끊는 거죠.
제일 어렵고요. 네, 그쵸. 제일 매력적인 것 그게 같습니다. 또 참 매력적인데 물론 이제 그 시점을 음. 잡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또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변화의 초입이라고 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네네네. 엔터가 사실 지금 그 콘서트만 봤을 때는 예. 네, 초입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BTS가 컴백을 하면은 정말 많은 공연 횟수와 그리고 이제 모객도 엄청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특히 하반기부터 매출이 꽤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의 그 변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령 뭐 5년, 10년 이어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아티스트가 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진행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요거는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또 이제 더 잘해줄지. 성장을 하느냐. 네, 맞습니다. 기대하시는 아티스트는 혹시? 저도 아티스트 네. 네, 그냥 저희는 데이터로 보고 있어서요. 아. 또 신규 아티스트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제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베이비몬스터가 되게 좀 잘 하는 데이터가 것 같은데 올라와요? 이 데이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YG에서 또 이제 신인들 네네. 잘 커야 되는데 뭐 큰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네. 테크 주식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거의 말씀 안 드렸네요. 예. 테크주는 어떻게 선호를 많이 안 하세요? 테크주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테크가 선호도에서는 좀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정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이런 테크주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테크주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기업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테크 비중이 약 15% 정도였고요. 주로 SK 하이닉스와 주요 HBM 관련된 후공정 네.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 들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첫 번째로 확대가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기 좀 어려워지는 구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는 테크를 다 비워서 현재까지도 지금 거의 제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로예요 지금은? 네, 현재 제로입니다. 상반기에는 15%였는데 네네, 상반기 15%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제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싹 비워놓으셨네요. 네, 근데 잘 모를 때는 비우고 사모펀드니까 있습니다. 뭐 코스피 200 뭐 벤치마크 지수 따라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물론 벤치마크 못 따라가면 혼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절대 수익으로 가시는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국내 정치 상황 떠나서 미국 쪽을 놓고 보면 네네. 트럼프 행정부 2기 네네.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할 테고 지금 뭐 사실상 대통령인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네.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보호무역 벌어지면 네. 우리나라 수출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건 그 어떻게 영향을 보세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그 품목마다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관세가 정말 도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로 도입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어쨌든 불확실성이고 저희가 추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있는 경쟁 강도, 거기에서 주요 경쟁사들이 미국에 현지에 공장이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충분히 대체제가 있는데 미국 자국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하고 있으면 국내 업체들은 사실 이제 보편적 관세를 맞게 되면은 그렇죠.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좀 현재 보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뭐 라면이랑 그리고 뭐 주사제 쪽인데요. 주사제도 가령 엘러간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 뭐 갈더마라 이런 것들 보시면 생산 기지가 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쪽은 GP 마진이 워낙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네, 설령 보편적 관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요수산 이 점유율 거의 50%를 가까이 하고 있고 농심이 한 20% 이상 그리고 삼양도 바로 그 밑에 있는데요. 지금 이쪽도 그 일단은 미국에 있는 현지의 그 경쟁사는 주요 경쟁사 없다 보니까 사실 이쪽도 크게 이슈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특성상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좀 그 자국 내에서 좀 인플레이션상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좀 저희가 상대적으로 무역 전쟁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것과 네네. 예측이 안 되는 것을 일단 나눠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여부는 뭐 트럼프 마음속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네네.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세가 올라가긴 올라간다 음. 라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네, 뜻이겠네요. 그거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전망을 좋게 했다가 이제 반대로 안 좋게 되면은 크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나눠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 네네. 경쟁 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네네. 뭐 이런 나눠서 음. 그 수출주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조금 약간 이제 촉수 엄금까지는 아니고 좀 조심해야 될 수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이즈 큰 수출 기업들은 예. 미국에서 신경을 좀 쓰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 그럼 떠오르는 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워낙 매출도 크고 미국에서도 지금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반영을 해줬어요. 이미 많이 떨어졌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세 어떻게 반영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가 내년도 주주환원 수익률이 거의 9%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 사실 내연기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외사 레포트에서 참고를 했는데 그 우리 익스포저 미국의 이제 그 공장에 관련해서 피해를 볼 익스포저가 현기차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걸로 그런 레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물론 이런 우려가 뭐 진행이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오히려 좀 매력적인 구간이어서요. 지금 저희는 일단 좀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뭔가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쁜 부분이 또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내년 배당은 또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 자사주 매입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네, 내년에 여기가 지금 총 주주 환원율이 35%로 거의 이제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순이익이 올해랑 비슷하게 내년에 나온다면은 그럼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주 환원 수익률이 약 9% 정도 나오게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거의 이제 테크는 제로라고 하셨으니까 반도체도 좋게는 안 보신다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국내 업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희가 플레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구글이라는 GPU 사실 GPU를 구글에서 엔비디아에서 GPU를 점유율을 거의 90%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워낙 좋은 게 맞고 병목도 있어서 이게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HBM 그러니까 국내 업체 두 군데와 마이크론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또 마이크론이 또 미국 회사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쪽은 그 우리 AI에 대한 그런 수요가 참고로 저희도 이제 퍼플렉시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전 직원들이 다 그 GPT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아이디어를 찾고 분석을 하는데 생각보다 숫자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퍼플렉시티. 네. 그리고 되게 그 출처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전부터 사용했는데 너무 재미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그런 자료들도 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저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요 밸류 체인들도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계속 이제 이 HBM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이제 세 군데가 있고 GPU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좀 국내 업체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좀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 국내 업체들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또 많이 내려와서 또 절대적으로 좀 많이 또 저평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좋아지기를 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네네. 지금 AI 관련주들도 뭐 변동성이 원체 크기도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뭐 대장주는 엔비디아 비롯해서 미국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날아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AI 관련주는 투자의 시계로 보면 혹은 계절로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산업으로 봤을 때는 네. 저희도 아직 초중반 정도로 보여요. 왜냐하면 인재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을 엔비디아 기준으로 좀 먼저 반영을 해준 건 맞으니까 주가 기준으로 한 중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이 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러한 주요 ERP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AI가 좀 도입이 되는
뭐 더존비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국가 쪽 관련된 그 한컴 뭐 이런 기업들이 익스포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좀 유저나 ASP의 변화를 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진짜 좀 장기 트렌드로 갈 수 있는 AI 관련주가 있을까요? 이게 글로벌리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주들을 좋아하는 게 글로벌리 어쨌든 큰 시장 미국은 정말 음원 시장도 글로벌에서 50%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톡스도 거의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수출주를 저희가 계속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소프트 업체는 사실 아직은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려우나 그래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계속 이제 그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또 향후에 AI로 전환되면서 그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뭐 국내 쪽 그 위주이시지만 그쪽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자산운용은 아직까지는 100% 국내 투자. 네, 맞습니다. 해외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해외는 아마 내년 초부터 저희가 아마 테스트로 계좌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모펀드로. 네, 그 아마 1임이나 사모펀드 형태로 하게 될 것 이름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모펀드들도 하나 둘씩 이제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미국 투자 펀드들 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네. 안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바이오주도 혹시 좀 투자를 하시나요? 바이오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레이저 티닙으로 이제 워낙 잘 될 걸로 많이들 전망해 주셔서 유한양액도 관심을 있게 올해 상반기에 봤었었고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가령 뭐 SK 바이오팜의 세노마메이트처럼 아예 제약 쪽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트렌드화가 되는 데이터들 아니면 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처럼 이 건이 좀 아직 기대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처방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가 만약에 좋아지는 게 초기에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그때 좀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HK 이노엔 그 역류성 식도염 K캡 제품이 있었는데요. 네. 그 건도 결국 처방이 워낙 좋아지는 시기에 저희가 잘 캐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기회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이런 주요 처방 데이터 쪽을 저희가 많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구간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주를 보시더라도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꿈과 희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드림. 네네. 예. 그거 아니었습니까? 꿈과 근데 그거는 희망 이제 좀 라이센스 아웃과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올해 내에 한다며 안 한다며 뭐 지금 뭐 누가 실사를 왔네 안 왔네 그거보다는 네네.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바이오주로. 네, 저희는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해서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영역에서 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뭐 어떤 특정 기업들의 어떤 특허 문제라든지 네네. 어떤 뭐 계약상 뭐 해외에서 벌어지고 이제 송사 관련된 게 또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특히 이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네. 근데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참관은 안 하시죠. 네, 그쪽은 저희가 크게 투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는 그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노력하신 만큼 그렇게 보람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마다 얼마만큼의 또 리스크를 테이킹하느냐 네네.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W 자산운용에서는 그 스페셜 시츄에이션 네네. 투자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스페셜 시츄에이션 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 좀 바이아웃 펀드가 좀 쓰던 용어이기도 한데 네네.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은 이제 특정 기간에 특정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전략들. 가령 저희 기준으로는요, IPO 공모주 그리고 블럭딜. 저희가 이제 블럭딜을 또 할인해서 받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번에 고려한 공개 매수처럼 공개 매수와 같은 이벤트 트레이딩 그리고 스펙 트레이딩 이런 건들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의 공통점이 다 특정 구간에 특정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은 전략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을 저희가 스페셜 전략이라 구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12월 6일 금요일에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오늘 오늘 변호사 커요. 얼마입니까? 240만 원까지 갔다 지금 네. 180만 원으로. 와, 이게 지금 변동폭이 네. 여기가 그 경영권 분쟁 터지기 전이 얼마였죠? 한
50만 원대 중후반 네,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240만 원까지. 근데 당일에 다시 또 180만 원까지. 야, 근데 이게 스페셜 시츄에이션이기는 한데 네네.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도 뭘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워낙 이제 공시가 이미 돼서 그 공개 매수에 네네네.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한 거거든요. 아, 근데 공개 매수 당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공개 매수 신청받은 대부분의 물량이 공개 매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딱 진짜 말 그대로 공개 매수 응한 겁니다. 그 롱플레이가 아니라 네, 딱 공개 매수해서 다 그러니까 이거죠. 청산했습니다.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라는 건 여기서 내가 50% 100%를 목표하는 게 아니라 네네. 확실한 10%. 확실한 5% 10%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거네요. 스펙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스펙은 저희가 보통 공모주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스펙을 요즘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네. 상장하고 3년 안에 합병을 못하면 약 2,130원 정도에 돌려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상장한 지 한 1년 정도 된 스펙에 대해서 뭐 특정 가격 이하에서 취득을 하는 전략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개 모집한 자금을 어디에다 예탁해 놓도록 하고 네, 있는데 안전하죠. 거기에서 약간 그 예적금 이자처럼 나오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불려나가면 상장할 땐 2,000원이지만 상장 폐지할 땐 2,130원이 나올 수 있다. 네네. 물론 이거는 스펙마다 다릅니다. 네네. 이것도 그래서 간혹 하나씩 약간 또 잘 되면 묻어놓는 전략. 네네.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공모할 때부터 참여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스펙은 간혹 이제 급등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 스펙은 이제 뭐 아, 삼성 맞아요. M&A에 적이 되는 거 아니어서 삼성전자 M&A 한다 그러면 괜히 삼성 스펙이 이상하게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 때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때는 기회도 되고. 차익 실현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스펙들도 좀 다운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또 그런 게 저희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스펙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스펙이라는 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합병이 안 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운 좋게 좋은 기업과 좋은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스펙도 상장 폐지되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예금으로 들어있던 그 돈은 네. 순자산으로 이제 배분을 받는데 괜히 이제 3,000원에 샀다가 주당 2,000원에 배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항상 저도 스펙은 비싸게 사는 게 최고의 리스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유 뭐 기둥으로도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일단은 스펙은 네, 꼭 특정 가격 네. 이하에서만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IPO 같은 경우에는 요즘 IPO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거는 IPO 얼마큼 들어가는 거죠? 좀 조정을 하시나요? 네, 계속 그때 건마다 다 시장 상황이랑 그리고 분위기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털도 같이 판단하고요. 또 하나 블록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이게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블록딜을 거의 5년 동안 누적으로 1조 정도 진행했습니다. 되게 많이 진행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또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좀 블록딜 전략은 이제 많이 올해는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년도에 이제 시장이 좀 올해보다 개선이 되면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스페셜 전략에서 오히려 이제 상반기는 IPO로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공개 매수권들이 여러 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오히려 수익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주주 지분 팔 때 물량이 많을 때 뭐 한 3에서 5% 뭐 많게 네네. 더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싸게 사올 수 있는 전략.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어떻게 차익 실현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록딜 물량. 네네. 근데 또 블록딜 하고 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 당일에 매도 물량 나오기도 하고 네네. 이거는 하우스마다 다 다른가요? 전략? 그 매수하는 하우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도하면은 당연히 할인율만큼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좀 의미가 적은 전략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뭐 한 달 정도 이상 보면서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 상황에 맞게 서서히 줄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일 경우에 네. 조금 더. 맞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체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좀 우호적인 기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스페셜 시츄에이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스펙 얘기는 좀 네, 드렸고. 스펙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스펙은 가능하신데 대신 이제 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스펙이 상장된 게 굉장히 너무 많이 많아, 있고요. 너무 많아. 거래도 별로 없고요. 그 네. 증권사 이름 뭐면서 제 몇십 몇 호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시기가 아마 좀 품은 들지만 가능은 할 전략이고요. 그리고 IPO도 사실 가능한데 IPO는 이제 청약으로 하면은 또 좋은 IPO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또 배정률이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하실 때는 만약에 근데 이거를 좀 더
스펙이랑 IPO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싶으시다면은 오히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IPO나 뭐 스펙을 하는 하우스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공모 펀드 같은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스펙만 어떻게 해서 쭉 리스트업을 해본 다음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장한 지 한 1년 정도는 지났고 네네. 지금 얼추 순자산 가액 정도밖에 주가는 안 오르고 있고 근데 그것도 한 1년 반 안에는 짝꿍을 찾아와야 상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가능성 있는 것들 조금 나눠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시간 많을 땐 그런 걸 좀 했었는데 네네. 우리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님이 오늘 처음 나오셨었는데 네네. 그 개인 투자를 하신 적도 있으셨던가요? 개인 투자는 제가 계속 기관에 있었어가지고요. 네. 네, 개인 투자는 경험을 못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좀 다르잖아요.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데 뭐 인턴들도 그렇고 대학교 그 뭐 큐빅 리스크 어떤 주식 동아리 했던 그 후배들도 있고 대학교 때 좀 했었습니다. 네. 대학교 때 하셨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네. 어떤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이요. 근데 사실 이 각각의 본인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들 찾아가는 과정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걸 이미 만드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철학이 정답지는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즉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전략이라고 판단해서 이쪽 데이터를 기반한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찾을 수 있을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가령 뭐 알테오젠을 투자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그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지금에 있는 범위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내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요새는 꼭 기관 투자자가 아니어도 정말 뭐 블로그라던가 그리고 요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다양한 그 수출입 데이터라던가 이런 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좀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섹터라던가 아니면 그런 주력을 좀 잘 찾으신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꾸준하게 성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제 저희가 매년 연평균 20-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잘하는 운용사들, 가령 그 해에 잘하는 운용사들은 또 성과가 되게 좋기도 해요. 네. 그거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게 약간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냉정하게 정말 차분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뭔가를 막 이렇게 쫓아가려 하기보다는 네네. 자기의 길을 계속 갈고 닦으면 10년 후, 15년 후가 되면은 나 누구나가 전문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버핏이 말한 것처럼 숲속에 있는 새 10마리보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가 더 낫다 막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예.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